협약 이론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한번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식적인 협약과 비공식적인 협약 혹은 암묵적인 협약으로 좀 이렇게 영어로 따지면은 explicit contract고 implicit contract. 협상과 계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누가 맞고 어느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들을 누가 이제 힘을 갖고서 이제 상대편을 제압하거나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둘이 조정하는 과정들이 정치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꼭 그 소비자와 그 생산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도 경영자와 근로자 간에서도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에 팀원과 팀장 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제로 또 이제 냈었던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론들이 좀 더 현실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분적인 협상 그래서 둘 다 더 이득을 취하면 상대방이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의 이미지에서 둘 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서 우리의 그런 고용관계, 우리의 어떤 집안에서의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팀장과 팀원의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 포커스하고 있는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그런 관계들을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때 얘기했나요? 이렇게 이 선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한 번도 그 띄지 않고 이 선 있는 방법 알아요? 알아요? 네. 하여튼 요는 뭐냐면 잘 제가 저기 못할까봐 이렇게 해볼 수가 없나? 하여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는 뭐냐면은 이렇게 선들이 네 가지로 이어지는 것을 이 안에서 이렇게 하려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밖으로 이렇게 그 나가서만이 네, 연습을 하고 올 걸. 나가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분적인 협상, 지로섬 게임. 내가 쟤를 한번 잡아서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위너스 커스라고 그러는데 승자의 저주. 둘 다 실패해요. 둘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득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탁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제 그런 파레토 최적을 설명한 거고요. 그것에 노사관계에서의 협상도 이제 그 효율적 협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자 예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reative problem solving,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creative problem solving.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이제 어떤 기법이나 테크니컬한 측면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경영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이후에 어떤 조직에서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정부에서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의 또 회사에서 근데 저런 것은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은 태도와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계속 그런 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승부로 보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경영자로서 근로자들을 한번 확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서는 이제 그 틀에 머물러서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이렇게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솔루션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효율적 협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노무부서에 있거나 하는 직접적인 어떤 아이디어, 지식으로서라기보다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공식적인 다양한 협약들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암묵적인 협약들도 되게 많아요. 고용관계에서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노사관계가 개별적인 이제 고용관계에도 많이 포괄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데 공식적인 근로관계에서의 그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하죠. 그래서 사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두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공식적인 계약을 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근로조건들을 모두 다 계약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천둥번개 치면 회사에 나와야 된다는 등 뭐 번개가 2번 치면 나오고 3번 치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계약화할 수가 없어요. 암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기업은 컴펜세이션하고 근로자는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어디까지 상대방이 좀 심하다 싶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심리적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죠? 심리적, psychological contract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조직 생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는 협상의 연속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협상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형태로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하는 일환이 결국은 효율적 협약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효율적 협약은 그런 창의적 문제 해결에 이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협상을 효율적으로 윈윈으로 둘 다 파레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관한 그 팁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낭비 없이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이렇게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이라는 협약으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죠. 네, 다시 한번 좀 서머리 하듯이 좀 리뷰를 하고서 다시 그 내용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고용인을 더 고용을 하고 그 임금을 주면서 새로운 수입들이 더 생기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써야 되는가. 그 주어진 임금은 20만 원인지 20달러인지 있을 때 여기서 본다면은 더 이상 이윤이 늘어나지 않는 3명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작업장에서, 이 기계에서 혹은 이 매장에서 20달러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자는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어떤 계획으로서 그런 계획을 그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런 걸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안 갖고 있죠. 중소기업은 더더군다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하지만 그 감에 어떤 패턴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것을 가시화하고 우리가 공식화하면 이런 노동 수요 곡선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개별 기업에서 아니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21대 임금이 3명을 고용하고 40이면은 2명을, 50이면은 1명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과 그 임금이 만나는 일치하는 점에서 이런 그 제일 그 효용을 그러니까 저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은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극대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일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용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 전체적인 계획이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그것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고용 수준과 시장 임금이 결정된다. 이런 이제 시장 중심적인 어떤 그 모형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동조합의 등 효용 곡선. 노동조합은 임금과 그다음에 고용 수준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우상향할수록 이 방향으로 갈수록 더 효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U1보다는 U3의 등 효용 곡선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그 고용 수준과의 그 트레이드 오프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볼록한, 컨벡스한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임금이 많을 때는 임금을 좀 줄이면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고용 수준이 더 조금만 늘어나도 되는데, 임금이 많으니까. 근데 임금이 낮을 때는 얼마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임금이 더 많아지고 고용 수준이 임금은 낮아지고 고용 안정은 늘어나서 그것을 보상해야지 효용이 같아지는데, 그때 고용 수준은 낮을 때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만큼을 떨어뜨리면은 고용 수준이 훨씬 더 많아져야 등 효용하다, 효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려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드오프가 볼록한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고용 수준이 왜 그 노동조합의 그 효용 함수의 중요한 팩터예요. 고용 안정이 높아지면 왜 노동조합이 더 효용이 높다고 인식을 한다고요? 고용 수준은 뭘로 나타나요? 고용 안정성으로 나타납니다. 잘릴까 말까.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문제인 거죠,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주의에서는 10%를 계속 자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지금 한국과 영국의 이제 비정규직 그런 문제를 좀 이제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박사님이랑. 근데 좀 심해요, 우리는. 비정규직. 거의 계급 같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좀 치사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요. 이건 좀 불공정해요. 불평등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좀 쪽팔려. 이건 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좀 심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비정규직을 희생해서 얻은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규직의 임금이자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조금 불안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은. 뭐 적긴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사 정규직이어도 여러분들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비정규직 할 수 있는 걸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 아들내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참 공정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사회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죠. 그래서 정규직 고용이 정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감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의 고용도 좀 불안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게 좀 페어하다. 정말 경영 환경이 너무 급변해서 그 리스크를 경영자가 전부 다 테이크할 수 없고 고용 근로자들과 쉐어링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비정규직만 몰아갖고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어느 정도는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경영이 어려우면 정규직도 고용이 이게 잘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잘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 희생과 기업에게도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죠, 해고가.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G처럼 10%를 계속 잘라대는 건 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는 나름대로 그것이
그러니까 그 워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대로 돌아가는데 활력이 되는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평가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평가에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졸업 정원제가 있어요. 졸업 정원제. 졸정제라는 것을 막 만들려고 하다가 막 없애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정해놓고 자른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른다는 거죠. 활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비정규직을 희생시켜서 정규직들이 고용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것도 페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원 근로자에게 있어서 고용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율적 협약에 있어서 고용 안정은 임금만큼이나 점점 중요해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고를 때도 뭐 이제 공무원들을 선호한 이유가 뭐예요? 좀 임금이 낮더라도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도 물론 임금을 많이 주지만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언제 뭐 넘어갈지 모르는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죠.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로 나타나고 등효용 곡선은 우하향하고 컨벡스하다, 볼록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요. 기업의 등이윤 곡선은 아까 얘기했던 거 영장성 속에서 노동 수요 곡선 위에서 등이윤 곡선이 최대점에 도달을 한다. 그때가 제일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깊게 이렇게 좀 아주 막 천착해서 보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결국은 이 등이윤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에서 극대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까 노동 수요 곡선을 설명했을 때의 논리와 마찬가지예요.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어진 임금에서의 고용 수준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그때가 하여튼 이윤이 제일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이윤 곡선도 이때 제일 높은 거고, 이제 등효용 곡선과의 차이점은 기업은 반대로 밑으로 내리려고 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임금이 많아지면은 이윤이 줄어든다는 전제에서 우리 단체 협상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 때에, 그러니까 파이 3보다는 파이 1이 이윤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내려가려고 하고 그 노동조합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졸려서 질문하면 더 좋겠어요. 졸지 않고 졸리면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얘기해달라든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학기 초에 제 예전에 어떤 이제 학생 시절의 어떤 유사관계라는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이제 치열하고 힘들고 박 터졌거든. 근데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은 좀 다른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6.25 전쟁 얘기를 하면 저도 조금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힘드셨다고 막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결론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아껴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고 옳은 말은 알겠지만 하여튼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하여튼 근데 지금은 전 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노사관계에서는 좀 많이 감정적이고 하여튼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좀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그런 저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사관계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노사관계는 그냥 단순히 온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노동조합과 그냥 같이 술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많거든요. 어떤 철학적이고 또 어떤 내공과 그리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태도와 관점을 갖고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노무 부서나 인사관리 부서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는 단지 사람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차원의 어프로치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는 효율적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와 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직 관리를, 조직 구조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레스 모건의 조직의 8가지 이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본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사실은 데피니션이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빈틈없이 빽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에서 개념이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이미지, 만화와 같은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어떤 조직을 할 때도 어떤 유기체 혹은 톱니바퀴 아니면 동굴 이런 어떤 이미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굉장히 좀 포괄적인 그리고 그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의 그 이제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해요. 효율적 협약도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CC예요, CC.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효율적 협약이다, 이게 파레토 최적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리즈너블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그 구조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CC라는 게 이제 그 컨트랙트 커브를 말하는 거죠. 컨트랙트 커브. 그래서 노동조합의 등 효용 곡선은 우하향하고 컨벡스하고 기업의 등 이용 곡선은 컨케이브하죠. 컨케이브. 그러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그 오목해요. 오목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이윤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M이 시장 임금과 시장 수요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만약 없다고 했을 때. 근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노동조합은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주어진 공장에서, 주어진 설비에서 그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 사용자가 어떠한 임금을 내가 이렇게 부르면은 어떠한 고용을 선택할 거라는 그러한 계획을 아주 그 문서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감으로써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으로써.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서 임금을 부른다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빠뜨리고 저기 한 분이 질문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요. 이 그 효율적 협약이론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조이고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다. 이것이 이 이론의 전제예요. 이론의 모형의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은 뭔 전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그 어떤 주제에 관해서 복잡한 다양한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이나 어떤 의견들을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먼저 선택을 하거나 먼저 이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라든지 자기에게 먼저 수긍이 갈 만한, 자기가 지지할 수 있을 만한, 먼저 거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론적인 지형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출발점과 같은 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현실을 단순하게 보는 거죠. 복잡한 현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복잡하고 막 이렇게 다단한 다이나믹한 이 현실을 원샷으로 한 번에 우리가 딱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화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들을 보기 위해서 일단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완화하면서 현실에 점점 수렴시켜서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전제가 현실에 전혀 걸맞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동조합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는 그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경영권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결정은 물론 둘이 같이 협의를 하고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데도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연구에 따르면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고용이 더 안정적이에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더 많이 그런 부분들에 더 그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막는 것이죠. 해고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임금 결정할 때는 노동조합이 더 주요하게, 그리고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채용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이 모형을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노동 수요 곡선이 있어요. 노동 수요 곡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노동 수요 곡선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모형에서 도출되는 것인데, 노동 수요 곡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자본 투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본 투자.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를 바래서.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 어떤 때 왜 먼저 이 말은 좀 수긍할 수 있나요? 자본 투자를 하는 것이 노동 수요를 결정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기계를 한 대 가지고 왔어요. 그 기계에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봤자 3명이 맥시멈이라는 거죠. 근데 기계를 2대 사면 어떻게 돼요? 6명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계에 갖는, 매장에 세제를 파는데 막 바글바글해. 프로모션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 그러니까 그 매장의 크기, 공장의 크기, 설비의 크기, 기계의 크기, 기계의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동 수요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 곡선 A와 B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노동 수요 곡선이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직선에, 네, 곡선에 이동돼 있어서. 여기보다? 제가 이걸 먼저 그리고 이걸 다음에 그렸다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예. X축, Y축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용과 임금인 거죠. 그렇죠. 예, 고용 수준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똑같죠. 그러니까 기계를 한 대 도입하면은 이제 한 3명 뽑을 거를 2대 도입하면은 6명을 뽑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얘기하려기보다는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단, 그러니까 이 게임의 원래 출발점은 뭐냐면은 먼저 사용자가 자본을 투자해요. 자본을 딱 박는단 말이에요. 그 일종의 썬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어디 밖으로 빼내기 어려워. 일단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다면은 그 노동 수요 곡선을 주어진 것으로 해서 가장 효용 곡선을 우상향으로 계속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임금 수준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접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노동 수요 곡선에서 효용 곡선을 만약 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노동 수요 곡선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위에서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 수요 곡선이랑 얽혀야 돼. 그래야만이 사용자가 그거에 따라서 고용을 선택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노동 수요 곡선에서 효용 곡선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U1이다. 그때의 임금인 W1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W0보다 W1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W1에서 W0를 뺀 값을 노조의 임금 효과라고 합니다. 노조의 임금 효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WN0에서 N1으로 떨어진 것이 노조의 고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고용을 줄인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있으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임금이 값이 비싸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그러니까 저기 사용자가 3명 쓸 걸 2명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W1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이제 주어진 거죠. 이 모형에 따르면. 물론 이제 같이 결정을 하지만은 주어진 임금에서 사용자는 이제 이윤을 제일 극대화하려고 한다. 주어진 노동 수요 곡선에서. 그래서 그 주어진 임금에서 이윤을 제일 극대화할 수 있는 고용 수준은 N0, N1이죠. N1이다. 그때 그러면 이윤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불명확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컨케이브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엎어진 U자형의 그런 이제 그 등 이윤 곡선이 생겨요. 그런데 아까 이제 파레토 개선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영역이 좀 이제 재미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둘 다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거죠. 파레토 개선의 영역입니다. 파레토 개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요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 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U1이고 파이 1이죠. 이게 파이 1. 이게 U1이죠. 이게 U1이죠. 이게 등 효용 곡선. 노동조합의 등 효용 곡선이고 이게 기업의 등 이윤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파이 2를 한번 보자고요. 파이 2. 등 효용 곡선은 똑같아요. 등 효용 곡선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똑같은데 거기에서 등 이윤 곡선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밑으로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난 형태라는 거죠. 이때 이 점과 이 점 Z1과 이 점 Z2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Z1에서와 Z2에서의 노동조합의 효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노동조합의 효용이 더 큰가요? Z1과 Z2에서. 네? 2가 더 크죠. 저희 노동조합의 효용은 2가 더 큰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죠.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의 등 효용 곡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더 크냐면은 기업의 이윤이 더 크죠. 왜 이윤이 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윤 곡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은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이윤이 큰 거란 말이죠. 노동조합의 효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점으로 만약 이동을 하면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은 하나도 손해를 안 봤는데, 기업은 더 이윤을 많이 얻었다는 거죠. 이윤 곡선을 줄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임금을 좀 줄이고 대신에 그 사용자는 어떻게 했어요? 고용을 더 늘렸단 말이지. 반대로 근데 또 그럼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U2 그래서 Z3
Z3를 한번 Z1과 비교해 보면은 Z1과 Z3에서의 기업의 그 이윤은 어때요? 이윤 수준은 같아요. 왜요? 그 같은 파이 1에 있죠. 그죠? Z1과 Z3가 같은 등 이윤 곡선 위에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노동조합의 효용은 어때요? 효용 곡선은 U1에서 U2로 늘어났다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파레토 개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손해보지 않았어요. 기업은 손해보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이 더 효용을 높일 수 있었다고. 이 점의 특징도 뭐예요, 역시? 임금이 좀 줄어들었죠. 대신에 여기 이 점과 비교해봤을 때 임금이 좀 줄어들고 고용 수준이 더 늘어난.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수준이 늘어난. 그렇게 서로 이 등 효용 곡선과 등 이윤 곡선이 접하는, 이렇게 계속 접하는 점들, 이것과 이것이 서로 접할 때가 이제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은 점들이 컨트랙트 커브예요. 컨트랙트 커브. 계약 곡선. CC는 무슨 계약일까요? 무슨 계약 곡선일까요? 효율적 계약, 효율적 협약. 협약 곡선. 계약이란 말보다 협약이란 말이 더 낫겠네요. 협약 곡선. 우리가 지금 효율적 협약을 배우고 있는 거죠. 결국 효율적 협약은 이 그래프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CC로 나타난다. 이 CC 위에 있는 점이 파레토 최적인 것이죠. 이 둘의 효용을 둘 다 높일 수 있는, 극대화 제일 최선으로 높일 수 있는 점들이 바로 이 CC인 거예요. CC.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뭐예요? 빗금친 부분은 파레토 개선.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피드백이 안 와요. 잘 이해 못하시면 좀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질문하면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요 안이 파레토 개선이고 요 컨트랙트 커브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특징은 뭐래요? 파레토 최적의 특징은 뭐예요? 이 독점적 모형에서의 이제 균형점보다 이 파레토 최적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임금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대신에 고용은 어떻게 돼요? 고용은 여기 때보다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데 일단 다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럼 컨트랙트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컨트랙트 커브가 이렇게 지금 있죠. 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 중에 어떤 한 점이 결정돼야 되겠죠. 왜요? 그 지점이 구체적인 임금과 고용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한 점이 결정될까요? 아까 이 꼭대기 점 하고 여기 밑에 점이 있었죠. 이 꼭대기일 때 누가 제일 좋아요? 노조가 제일 좋죠. 그죠? 여기 맨 밑에 점은요. 사용자가 제일 좋죠. 그죠? 요 맨 위에 있는 점은 노동조합은,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이 같은데, 등이용 곡선 위에서 이윤이 같은데 노동조합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노동조합은 효용이 같은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서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둘 중에 최소한 한 당사자라도 볼 수 있는 파레토 최적이 어떤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일련의 시리즈야.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서 어떤 점을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더 유리하다고요? 노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용자가 유리하죠. 어떤 점이 결정될까요? 현실에서는 어떤 한 점이 결정될 거 아니야. 임금과 고용에 관해서 한 기업이 동시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시에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점이 선택될지 이 지점이 선택될지 이 지점이 선택될지 모르는 거라고.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점이 선택되고 또는 이 지점이 선택되고 이 지점이 선택될까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해? 무엇이 결정할까요?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더 위로 가려고 하겠고 사용자는 더 밑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그 지점이 결정되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냥 중간에서 결정될까요?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요?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로 갈 것이고 사용자의 힘이 강하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팀원과 팀장과의 관계로 좀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팀원과 팀장이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막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팀장이 막 일을 시켜도 너무 힘들어서 팀원들이 이제 아니면 개기거나 이래가지고 서로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막 자른다고 위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다른 팀으로 좀 자천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팀의 성과급을 팀장이 이렇게 결정해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이런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은 팀장이 임금만을 갖고서 하면은 이건 이제 지로섬 게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협상이나 파레토 최적이 나올 수 없어요. 임금과 고용, 다른 곳으로 자천시킬 수도 있고 임금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임금과 고용이라는 복수 의제가 있어야지 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 통합적 협상이 가능하다.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동질적이거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치 중에 높거나 낮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가치들을 서로 다양할 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런 다양한 사회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노동조합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효율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즉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임금과 고용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겠고 노동조합이 임금의 결정력을 사용자가 고용의 결정력을 갖는다고 했을 때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임금을 결국은 조금 낮추고 고용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둘 다 이득을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파레토 최적의 방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그 안에서 다시 결정할 것인가는 다시 배분적인 협상으로 각자의 협상력으로 결정이 된다.